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된 뒤 이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에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혐의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지 아니면 심사에 응하지 않을지 주목됩니다. 운반선 위에 옮겨진 세월호는 선체에서 물과 기름을 빼고 고정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모두 마치는 오는 30일을 전후로 세월호는 인양해역에서 105km 떨어진 목포신항을 향해 출발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선체를 목포신항으로 옮기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작업도 29개월여 만에 재개됩니다. 선체 거치 후에 실시돼 선체 내부 수색뿐 아니라 신몰 해역에 설치되어 있는 유실 방지망 안쪽도 잠수사를 투입해 수색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차량 출입문과 선체 균형 유지 장치 등 주요 부분이 절단되며 침몰 원인을 규명할 증거가 훼손됐다는 지적입니다. 선체 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와 화물칸 승용차의 블랙박스 등이 진상 규명에 도움을 줄 새로운 증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득표율 60.2%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20.0%로 2위, 이재명 시장은 19.4%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바로 이곳에서 이번 주 목요일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심리가 열립니다. 앞서 김수남 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오늘 오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에 이어서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데 이어서 곧바로 법원에서 뇌물죄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유례가 없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뇌물죄,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을 포함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입니다. 이미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범행 공모 관계인 청와대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만큼 이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가장 관심이 모이는 건 역시 이제 피의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인데 영장 내용을 확인했다죠.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예, 저희 취재진이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확인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이 박 전 대통령의 공모 범행 혐의가 대부분 적혔습니다. 특히 뇌물 혐의는 특검이 수사한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또 대기업들에 대해 미래와 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적용을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 대기업에 최순실 씨 이권을 챙겨주도록 한 혐의 등 거의 모든 혐의입니다. 예. 자, 범죄 중대성에 비춰보면 역시 이제 뇌물수수 혐의가 가장 눈에 띄는데 검찰이 뇌물 액수는 얼마로 본 겁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이 향후에 만일 이제 기소가 되면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구속영장을 보면은 이 뇌물 혐의 부분은 특검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순실 씨 독일 회사로 받아낸 승마 지원금 78억여 원에 대해서는 단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 20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3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는데요. 모두 합쳐서 뇌물수수액은 298억여 원입니다. 여기에 특검에서 이 공소장에 표기한 것처럼
이 최순실 씨 회사와 삼성이 계약을 한 약속한 금액 213억 원도 영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힌 뇌물 혐의 내용과 이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적힌 뇌물 혐의 내용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자, 이 액수는 뭐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만일 나중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돼서 형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는 지금 삼성 건만 뇌물 액수로 적힌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왜 저 SK하고 롯데도 수사를 했는데 그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SK로부터 80억 원 지원을 요구하고 24억 원을 받아내려 한 부분과 또 롯데로부터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부분인데요. 오늘 구속영장에는 뇌물 혐의가 아니라 직권 남용 혐의로 적혔습니다. 보통 구속영장에는 구속 필요성이 확실히 소명되는 혐의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두 기업의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종 기소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을 뇌물 액수에 포함을 시킨 바가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 이제 작년에 이루어진 검찰 특수본 수사에서 이 검찰은 삼성을 포함해서 기업들이 낸 출연금에 대해서 뇌물죄가 아니라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한 건데 이번엔 그게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까? 네, 실체적 경합이라는 법리를 적용해서 검찰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이 실체적 경합이라는 법리는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점을 전후로 서로 다른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개 이상의 범죄 혐의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 검찰은 이 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을 포함해서 기업들의 이 두 재단에 돈을 내라 이렇게 한 행위까지는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삼성이 그런 강요를 받은 뒤에 이 대가 관계를 기대를 하고 묵시적 청탁이 오고 갔다고 보여진 뒤로는 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구속영장에도 이 삼성의 재단 출연에 대한 내용을 이 재단 관련 범죄 사실을 적은 부분과 또 삼성 뇌물 관련 범죄 사실을 적은 부분 양쪽 모두에 적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영장에 나온 금액만 하더라도 사실은 최소한 징역 10년 이상이다. 만일에 형을 받게 되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서준 기자와 얘기할 때 실제적 경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체적 경합은 피의자 한 명의 여러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처음엔 삼성의 출연금을 강요했지만 그 이후에 실제로 출연이 이루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찬성 등 대가성 혜택이 주어졌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영장 내용에 따르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 단계별로 강요와 뇌물수수 등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법적으로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뒤 물건을 훔치면 집에 몰래 들어간 행위는 주거 침입죄가, 물건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가 각각 성립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실체적 경합입니다. 실체적 경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엔 최대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거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행위가 각각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에 일방적으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한 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자리 등에서 애로사항 해결을 요구하고 이후 삼성 계열사 합병 찬성 등 혜택이 주어진 후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213억 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78억 원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이라는 별개의 범죄로 포함시켰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앞선 전례와 달리 김수남 검찰총장은 자신의 임명권자를 상대로 결단을 내렸다는 점이 다릅니다.
김 총장은 수사팀뿐만이 아니라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의 의견도 두루 들은 끝에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직후 신병 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 정치적인 판단은 일절 고려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로 규명된 범죄 혐의로만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김 총장은 지난 주말에도 검찰특별수사본부로부터 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또 대검의 검사장급 참모들과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안팎의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범과 뇌물공여자 등 20명 가까이 구속된 것 역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김수남 총장과 검찰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제 법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번 주에 목요일에 영장 실질 심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안에서 진행되는 심사에 출석하건 출석하지 않건 일단 검찰청 등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대기해야만 합니다. 이후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구치소로 가거나 삼성동 자택으로 가는 운명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오전 10시 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심사에 나오면 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기 때문에 1995년 구속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사를 받을지 여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먼저 직접 법정에 나올 경우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 안에서 검찰과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과 공방을 벌인 뒤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대기 장소는 검찰청 구치감 또는 구치소입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국정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기록만을 근거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출석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건 피의자는 검찰에 나와 청산의 구치감 등에 대기한 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귀가하거나 구치소로 향합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 원칙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심사를 위해 박 전 대통령 구인영장을 발부해둔 만큼 검찰이 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나오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는 심사 다음 날인 31일 새벽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할 경우에 검찰청과 법원에 모두 경호 인력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영장 발부 여부를 구치소에서 기다리는 경우에 구치소 내부에도 경호 인력이 들어갑니다. 윤서령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되면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청 그리고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청와대 경호실은 이 이동 경로를 따라 경호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검찰청과 법원 곳곳에도 경호원이 배치됩니다. 파면된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경호는 기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과 똑같은 수준의 인력과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호를 받게 됩니다. 경호실 관계자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의 사례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할 사항이라면서도 구속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호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는 체포영장 발부 뒤 검찰청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까지 경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기각될 경우는 물론이지만
구속이 되는 경우에도 삼성동 자택 경비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남게 됩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사 직후에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고까지 했는데 막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현재까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검찰 조사 당시 입회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4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실질심사 예상하셨습니까? 영장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민감한 시기라 인터뷰를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주 검찰 조사 직후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며 검사와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것과 대조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 고심하면서 검찰의 구속 필요성 주장에 맞설 논리를 짜는데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응했고 전직 대통령이란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국익을 위해서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정황이 확보돼 사실 여부가 분명한 내용까지 박 전 대통령이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영장 청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 이제 사흘 뒤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고 이때 검찰과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실질심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갈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에 좋은 취지였다.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주장이 여전히 나올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일반 가정주부로 알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최 씨가 사익을 추구하는 줄 몰랐다면서 마치 자신도 최 씨에게 이용당한 피의자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보자면 최 씨와의 연결고리를 끊으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일부라도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구속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서 구속된 최 씨와의 공범관계를 부인을 하고 최 씨에게 대부분 혐의를 좀 떠넘겨야지 본인이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부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적용 혐의들이 꽤 많고 또 그 적용된 혐의들이 전부 좀 무겁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군요.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3개 혐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검찰이 우선 기소할 때를 보면은 그 미르 등 재단과 관련해서 출연금을 강요하거나 또 직권을 남용해서 이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예. 또 청와대의 문건 유출을 포함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검에서는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요. 바로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예. 뇌물수수 혐의를 좀 살펴보면은 삼성으로부터 좀 봤을 때는 433억 원, 그러니까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서 433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아서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처럼 중범죄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나는 선이었다, 최 씨가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도 이런 상황은 미리 예측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예측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박 전 대통령 측이 이게 최근에만 이런 게 아니라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좀 보여왔고요. 또 이렇게 복잡하고 혐의가 여럿인 사건, 특히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은 24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구인 영장이 함께 발부가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재판부로서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제약이 돼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또 판사 앞에서 주장을 펼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효율적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주장을 해야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이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을 해서 한 번에 혐의를 벗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최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쭉 해왔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의라는 것이 이제 사람의 마음인데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계속하면 검찰은 이걸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고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물증과 또 다른 이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입증을 해왔습니다. 예. 좀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은 업무 수첩이 있고요.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백이나 검찰이 그동안 압수한 유출 문건 등 물증들이 사실상 검찰 관계자의 말대로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민간인인 최 씨나 딸 정유라 씨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사실은 움직일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이고요. 결국은 이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최 씨에게 책임을 미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할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구속을 피하려는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다. 또 일부에선 뭐 국격을 위해서라도 구속은 안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될까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동안 김수남 검찰총장도 그렇고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이 이런 입장은 영장 심사 때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검찰은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도록 했고 또 권력 남용적인 형태를 보였다. 그리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한 만큼 검찰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법원으로서도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영장 발부 여부에 고려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김준 기자였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혐의들과 관련한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 넘겨져서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뇌물 혐의가 인정이 되면 징역 10년형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건 뇌물죄입니다. 뇌물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액수가 1억 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상 뇌물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반 뇌물죄보다 형량이 높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징역 12년까지 기본적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이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했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도 추가로 인정되면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혐의는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중형 선고 가능성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는 다시 친박단체 회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석 기자, 지금 화면 뒤로 참가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낮에 많을 땐 한 200명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나 모여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약 100명 정도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보이는데요. 지금은 잘 들리지 않지만 조금 전까지 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낮 한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 가까이가 모였었는데요.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면서 이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또 김순환 검찰총장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이 취재진과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확성기를 사용하다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난 며칠 동안은 삼성동 그 자택 앞이 좀 조용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친박단체가 동원령을 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곳엔 친박단체 회원들이 빠지면서 약 20명 정도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정도까지만 해도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후 12시 30분쯤 이 친박단체가 회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박단체는 지금 즉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으로 모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돌렸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변호인단도 다시 좀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까?
네, 일단 여느 때처럼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이 전담 미용사죠. 이 정성주 원장 자매가 왔다 갔고요. 또 오후 3시 40분쯤엔 이 변호인단인 유영아 변호사가 왔다가 3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이 유 변호사는 지난 대면 조사 때도 직접 배석을 했었는데요. 이 오늘도 박 전 대통령과 실질 심사 관련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택엔 모두 불이 꺼져 있고요. 창문도 굳게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오늘 하루 종일 박 전 대통령 모습 역시 볼 수 없었습니다. 예. 자,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모레 글핍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인데 앞으로 계속 친박 단체 회원들은 더 모여들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친박단체가 총동원령을 내린 이후 이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단체 카톡방과 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이곳으로 모이자고 계속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 오후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조원진, 윤상현, 김진태 의원 등은 오늘 검찰의 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처음 돌아올 때처럼 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 경찰 병력 400여 명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예, 삼성동 자택 앞에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3년여 만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는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찢어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세월호는 이제 진도에서 목포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물과 기름을 빼내고 운반선에 묶는 막바지 작업이 지금 한창입니다. 배가 무태 안전하게 오르길 바라는 미수습자 가족들은 매일 바다에서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가 목포로 출발하기까지 앞으로 2, 3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서 일주일째 지금 취재하고 있는 이선화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선화 기자, 지금 뒤로 세월호 선체가 깜깜하긴 하지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디쯤 있습니까? 네, 저는 세월호 선체로부터 500m 떨어진 해역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야간 작업을 진행 중인 인양업체 직원들의 움직임까지 보일 정도인데요. 배가 왼쪽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이 배 아랫부분에 기름띠로 추정되는 검은 자국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인양 작업 중에는 작업선 주변 반경 1.8km 이내로는 선박 접근을 금지했었는데요. 지금은 세월호가 운반선에 무사히 안착했기 때문에 500m까지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예. 자, 세월호가 이제 운반선에 올라간 지가 이틀이 다 돼 갑니다. 지금은 어떤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떠나기 전 이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닷물을 빼내고 또 기름도 함께 빼내고 있는데요. 이 배수 작업은 내일쯤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수부는 이 배수 작업에만 최소 이틀에서 최대 나흘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리프팅빔에 연결됐던 이 와이어를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이 작업은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이선화 기자가 타고 있는 배는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파도가 좀 심한지 걱정이 되는데 작업에 차질이 생길지 이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5톤짜리입니다. 비교적 작은 축에 속하는 배인데요. 이 때문에 너울성 파도에 조금 흔들림이 있기는 합니다. 또 이 중조기로 접어들면서 조수간만의 차가 다시 커지면서 물살이 거세지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비가 내리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이 남은 작업 과정, 그러니까 세월호 선체를 운반선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은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유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했던 바로 그 자리, 여기에 대한 수색은 언제쯤 시작을 하게 됩니까? 네, 우선 세월호 침몰 지점에 3m 정도 높이의 유실 방지 펜스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펜스 안쪽 해저면에 대한 조사는 이 4월 초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해수부는 우선 이 세월호를 목포 신항에 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바로 해저면 수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아무튼 빨리 세월호가 인양돼서 가족을 찾길 바라는 것이 바로 미수습자 가족들일 텐데 현재 팽목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이제 목포로 떠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업 인근 해역에 다녀왔습니까, 같이? 네, 어제에 이어서 이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늘도 인양 작업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인근 해역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파도가 조금 높고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이 오래 머물지는 못했는데요. 한 미수습자 가족은 이 배를 보고 난 이후에 지금 당장이라도 저 배에 들어가서 아이를 찾아서 데리고 나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인근 해역의 배 위에서 이선화 기자였습니다. 자, 이제 세월호는 말씀드린 대로 목포 신항으로 가는 마지막 항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의 9분 응선을 넘은 데다가 이제 날씨 영향도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까지 이동하는 길은 말 그대로 난 코스입니다. 물살은 거세고 섬과 섬 사이의 좁은 항로를 지나야만 목포 신항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배를 타고 미리 이동 경로를 답사해봤습니다. 반잠 수선 위에서 대기 중인 세월호. 이동 준비가 끝나면 목포 신항으로 출발합니다. 105km 여정입니다. 세월호에서 500m 떨어진 해상 위에 있습니다. 제 뒤로 반잠수식 운반선에 실린 세월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세월호는 30일을 전후해서 이곳 참사해역에서 목포 신항까지 약 105km의 마지막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월호는 서거차도와 맹골수도 사이 바다에서 북쪽으로 항로를 틉니다. 목포 신항까지 시속 10km 속도로 갑니다. 세월호가 참사해역으로부터 50km를 안전하게 오게 되면 이곳 가사도 앞 해상에서 도선사가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운반선에 옮겨 타게 됩니다. 이후 운반선은 진도 옆 바닷길을 따라 목포 신항까지 향하게 됩니다. 도선사는 해상에서 세월호를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물살이 시속 12km에 이를 정도로 거친 곳이 많고 섬과 섬 사이의 수로가 좁아 도선사 없인 사고 위험이 큽니다. 도선사를 태운 운반선은 평사도와 쉬미양 사이, 장산도와 이마도 사이를 차례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이 목포 신항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세월호가 폭 600m 정도의 이 좁은 수로만 안전하게 지나면 곧 목포 신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조류가 심하고 바람도 심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세월호 이동 과정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구간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면 이제 눈앞에 목포 신항이 나타납니다. 네, 제 뒤로 보이시는 15,000톤급 화물선이 이동을 하게 되면 세월호를 실은 운반선이 항구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월호가 참사해역에서 목포 신항까지 가는 데는 8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세월호 피해자들이 세월호를 만나기까지 3년이 흘렀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자, 세월호가 도착할 곳 바로 목포 신항. 이곳은 지금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최규진 기자, 당초 예상했던 일정보다 세월호 도착 날짜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도 작업이 좀 진행 중이죠. 네, 제 뒤가 목포 신항 철제 부두입니다. 뒤로 보이는 대형 화물선이 있는 왼쪽 끝으로 세월호 선체가 거치될 예정입니다. 아직 완공되진 않았지만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가 들어설 컨테이너 30여 개가 이곳에 자리 잡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장 수습본부를 둘러쌀 높이 1.8m짜리 펜스도 오늘 거의 설치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컨테이너 등을 실은 대형 트럭들이 이곳을 쉴 틈 없이 드나들고 있는데요. 세월호 도착 날짜가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해수부는 이르면 내일까지 현장 수습본부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예, 세월호가 도착한 이후에도 추가로 필요한 작업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 대형 화물선이 지금 제가 있는 바로 오른쪽 석탄 부두로 잠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 그 자리에 세월호를 실은 운반선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세월호가 실은 운반선이 도착하고 나면 선체가 다시 철제 부두로 옮겨지고 부두 내에서 거치 장소까지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면 높이 3m짜리 펜스가 추가로 선체 주변에 설치가 됩니다. 예, 자, 핵심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운반선이 도착하면 선체가 육지로 옮겨지게 되는데 워낙 큰 배이기 때문에 이걸 내리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다소 이름이 생소한 운반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듈 트랜스포터 450여 대가 세 줄씩 각 6줄이 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세월호를 실은 운반선이 도착을 하면은 선체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선체를 떠받쳐 올린 다음 다시 부두 쪽으로 끌고 나오게 되는데요. 모듈 트랜스포터 한 대가 들 수 있는 중량이 35톤에서 40톤 정도 가량이 됩니다. 이 모듈 트랜스포터가 400여 대가 동원되는 이유는 세월호 선체의 현재 무게가 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모듈 트랜스포터는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까? 이곳 현장에서 모듈 트랜스포터를 직접 목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호 도착 직후 모듈 트랜스포터가 이곳으로 이동해 서로를 연결하는 조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운반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월호를 실은 운반선에서도 이 모듈 트랜스포터가 운반선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방해가 될 수 있는 날개동 2개를 제거하는 작업이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예. 근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옮기는 데만 한 닷새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운영업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복수 취재를 했습니다. 대부분 세월호 선체가 이곳 목포신항에 도착을 하더라도 현장 부두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기까지 닷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모듈 트랜스포터가 이제 세월호 선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세월호 선체의 어떤 부분이 더 무겁고 가벼운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모듈 트랜스포터 한 대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월호를 내려놓는 동안에 운반선과 육지 간의 수평을 계속해서 잡아줘야 하는데요.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모듈 트랜스포터는 시속 0.05km 정도의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분에 사람이 2걸음 정도 걷는 속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직접 이동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움직이는 모습을 육안으로 봤을 때 움직임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목포 신항에 나가 있는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네,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3년 동안 진도 팽목항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세월호 인양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가족을 찾아서 목포 신항으로 옮길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벽에는 물이 샌 자국이 남아있고 생활용품도 변변찮은 컨테이너집. 2평 남짓 공간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딸을 기다리는 엄마는 불편함보다 미안함이 큽니다. 그 어둡고 차가운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있게 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싶고. 하지만 선체가 인양되면서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팽목항을 떠나 무트로 올라온 세월호를 지켜보기 위해 이제 곧 목포 신항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족들을 찾아 세월호 참사로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이를 최소한 어디 있는지 아는데 못 찾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거처가 될 목포에서는 마냥 기다리지 않고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목포로 배가 올라오면 간다는 거 그 생각뿐이 없었어요. 가서 사람부터 찾아야 하니까. 팽목항에서의 3년 생활을 조금씩 정리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세월호가 육상에 거치되면 미수습자에 대한 선체 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3년 동안 바다 아래에 있었던 만큼 참사 해역에 대한 수중 수색도 곧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미수습자 수색이 중단된 건 지난 2014년 11월 11일 참사 209일 만이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잠수사 안전을 위해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정이었습니다. 저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평생을 슬픔에 잠겨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수중 수색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의 육상 거치가 완료되는 4월 초 29개월 동안 중단됐던 수중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참사 해역에서 세월호 미수습자 유실 가능성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세월호가 기울어져 침수됐고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내부 벽이
대부분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배수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 곳곳에 뚫은 구멍과 열려있던 좌향 선미 램프에서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중수색은 지난해 4월 정부가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로 설치한 유실 방지망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잠수사가 해저 수색에 나선 뒤 2차로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수색할 예정입니다. 미 수습자 수습과 함께 잠수사 안전을 고려한 면밀한 수색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세월호 선체가 물 밖으로 온전히 드러나면서 침몰 원인도 이제는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외부 모습만 보면 사고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선체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김혜미 기자와 따져보죠. 보통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부터 찾는 게 이제 일반적일 텐데 세월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박들에도 이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네.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사고가 났을 때 그 원인을 알 수 있게 뭐 배 위치라든가 항로 또 그 배의 속력, 그다음에 기관의 작동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해두는 장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호에는 바로 이 블랙박스 항해 기록 장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요, 이 국제 항해하는 여객선에만 이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선체 안에 사고 당시의 상황이 기록된 다른 장치가 또 있을까요? 네, 그래서 좀 처음부터 주목을 했던 게 CCTV입니다. 네. 세월호에는 블랙박스는 없지만 선체 내 곳곳에 64개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영상을 녹화해서 저장하는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라고 하는 DVR이라고 하는 네. 장치가 있습니다. 이 DVR은 세월호 참사 2달 뒤인 2014년 6월에 발견이 됐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추가로 DVR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 영상을 통해서 이 사고 시점 전후에서 선체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조타실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도 이제 CCTV 영상을 네네. 보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추가로 좀 발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 당시에는요, 2014년 6월 당시에는 해군이 3층 뱃머리, 그러니까 로비 안내실 쪽에 있는 이 DVR을 수거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에 오전 8시 48분, 그러니까 사고 직전 모습까지만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시간대에 CCTV 영상이 담긴 DVR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요. 현재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세월호의 쌍둥이 배라고 불리는 오하마노에는 2대의 DVR이 있었다는 그런 네.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 세월호 선체에 추가로 DVR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승객이 없는 화물칸에서도 주요 증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세월호 1, 2층 화물칸에는요, 승용차와 화물차 이런 150여 대가 수장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량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침몰 당시에 물이 어디서부터 새 들어왔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차올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침몰 과정을 좀 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알려지지 않은 무임승차자라든지 운송 노동자 등 이런 분들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 블랙박스에 찍혀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영상 기록뿐만이 아니라 선체 네. 내부 기계 자체에 이제 기록이 됐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조타 관련한 이런 기기들인데요. 네. 해수부가 예전에 그 조타실 수중 촬영을 했는데 당시에 시야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네. 정확하게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체 안에 조타실에 있는 조타기의 핸들이라든지 아니면 타각 지시기가 가리키는 방향 이런 것들은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항해사들이 쓴 항해 일지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어떤가요? 네, 원래 이 출항하는 배는 항해 일지에 이렇게 뭐 날씨라든가 연료량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사실 당시 항해 일지가 있었는지 여부도 아직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물속에 수장되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온전한 채로 발견되는 것은 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 보입니다. 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 순회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1시간 전쯤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경선 현장에 남아있는 이지은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호남 경선에서 결과는 문재인 전 대표의 압승으로 끝났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 반 전에 최종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이 문재인 전 대표가 14만 2,343표로 60.2%를 얻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20%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19.4%를 기록했습니다. 최종 후보는 0.4%를 얻었습니다. 네, 이른바 될 만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이 호남의 전략적 투표 성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최대 승부처인 이 호남에서 2위와 이 3위와의 격차를 크게 벌려서 이 대세론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게 있어서 뭐 호남 지역의 정서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더 관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문 전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를 했는데 각 주자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호남 경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전 대표는 이 기대 밖으로 큰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 호남에서 정권 교체의 열망이 있는 가운데 이 잘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평가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경선 전에 이 대세를 결정짓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등을 한 안희정 지사는요, 의미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면서 이 충청에서 만회하고 영남에서 버텨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역전극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요, 거의 차이가 없는 2등이 됐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역시 이 수도권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 모두들 이제 수도권에서 역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아무튼 모레는 두 번째로 충청권 경선이 있습니다. 이거 좀 전망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충청권 ARS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모레 대전에서 충청권 순회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안희정 지사의 이른바 안방으로 불리기 때문에 안 지사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굳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 내일 합동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어서 대선 주자들이 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부산을 찾아서 지역 공약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지지율 1위, 2위, 또 3위 이 그룹에 속한 대선 주자가 한 정당에 있는 경우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작한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정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을 한다는 건 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상은 했는데 몇 퍼센트를 얻느냐 이게 역시 중요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문 전 대표가 과반 득표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 오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예.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이라는 것에 실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결과였기 때문인데요. 예. 또 호남에서의 첫 승부가 1차 투표에서 마무리되느냐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이어지느냐 이 가늠자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60.2%를 문재인 전 대표가 기록해서 대세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예, 오늘 사실 그 호남 경선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경선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호남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큰 지역입니다. 예. 또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드라마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호남에서 1위를 한 후보는 늘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예. 이 오늘 선거인단 규모를 보면요. 호남은 32만 명 정도가 됐는데 비율로 보면 14% 정도 됩니다. 예, 문 전 대표 측은 아무튼 결선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2차 투표는 안 간다라는 전략인 것 같고 다른 두 후보는 뭐 물론 2차 투표까지 간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이 문 전 대표는 계획대로 오늘은 첫 발을 뗐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초반에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2위를 기록한 안 후보와의 격차가 40.2%포인트입니다. 예. 물론 이 큰 차이기는 하지만 다음 일정이 앞서 중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전 충청 지역입니다. 이 안 지사의 지지 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 전 대표가 여기서 또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경선에 투표하는 참여자, 그러니까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면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일 모레 경선이 충청에서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지율 추이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문 전 대표와 안 지사가 이 충청권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경선 참여층을 대상으로 따로 집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문 전 대표는 어쨌든 과반을 얻은 기세를 모아서 충청에서도 1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예. 안 지사의 경우는 충남 지지 기반을 토대로 이 확실한 1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도 이 2등과 별로 차이가 안 나는 3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쫓아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충청 다음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이 영남 지역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문 전 대표가 상당수 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여기서 1차 투표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대략 금요일 영남 결과를 보면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경선을 먼저 실시했고 여기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역시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쪽에서 나온 분석으로는 이게 이제 반문 정서가 작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 전 대표가 압승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 국민의당 경선에 이 상당수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60% 이상을 득표하면서 대승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반문 정서에 대한 확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도 줄곧 그 부분을 강조해 왔고요. 하지만 이 안 전 대표가 상대한 국민의당의 이 상대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예. 이 손학규 후보의 경우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2%대 지지율을 기록을 했고요. 또 박주선 후보는 아예 집계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당 내부 득표 비율만으로 반문 정서가 확인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분석인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정치권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맞서는 이른바 비문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나 지난 주말에 국민의당 호남 경선이 나름 흥행을 하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독주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죠. 달리 말하면 이른바 비문연대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기도 한데 안혜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호남 경선에서 얻은 지지율은 65%에 달합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자 국민의당 대선 전략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비문재인 연대를 하지 않고도 민주당 후보와 1대1 승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문 연대 이러한 용어를 쓰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와 1대1 대결로 돼서 안철수 전 대표도 줄곧 연대보다는 독자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대 반대하고 그리고 또 특정인 반대를 위한 공학적인 연대 반대하고 국민의당은 자강론을 주장한 안철수 전 대표의 압승 자체가 지지자들이 연대보다는 자강론을 선택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손을 잡을 경우 호남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각 당의 경선이 모두 끝날 때쯤이면 연대를 하는 것도 이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보수 정당들끼리의 연대 논의는 우리 정치사에서 좀 낯설긴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두 당은 원래 한 몸이었지만
갈라선 이유도 그렇고 또 지금 연대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친박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바른정당은 내일,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선 진행 과정을 놓고 보면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앞서가고 있고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에서 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문제는 바로 친박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강성 친박계의 인적 청산이 전제돼야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칙 있고 명분 있는 단일화여야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친박계에도 바른정당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런 이야기들 통합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표를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통합은 곤란하지 않냐. 홍준표 지사는 친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탄핵할 사안은 아니라고도 했다가 허접한 여자와 국정을 논의한 것이 정치적 탄핵감이라고도 했습니다. 골수 친박이라는 거기에 대한 입장과 그리고 한쪽에서는 너무 거구 시각으로 보이지 않느냐. 친박 표심도 얻어야 하고 동시에 친박 청산도 해야 하는 숙제가 홍준표 지사의 연대론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이라크 모술은 이슬람 국가 IS의 수도격인 시리아 라카와 함께 IS의 양대 거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의 오폭으로 인한 사망자가 5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희생된 어린이가 200명에 가깝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IS 최대 거점 도시인 모술 탈환전이 시작된 지 5개월.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국제동맹군의 공습은 최근 급증한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IS 장비 등을 목표로 한 공습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가까이 이어진 공습의 희생자는 대부분 어린이나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초 200명으로 알려졌던 희생자는 500명 이상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5살 이하 어린이가 180여 명에 달한다고 중동권 매체는 전했습니다. IS 공습 개시 이래 최악의 오폭 참사에 미국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보다 느슨해진 동맹군의 폭격 통제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폭격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라크 군등 일각에선 IS의 인간 방패 전술에 걸려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전 중인 건물의 지하에 민간인들을 가둬놓고 공습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라크에선 지난해에만 민간인 16,000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모술 일대에 집중됐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강경한 대테러전이 이어지는 과정에 무고한 희생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남자친구 여권을 들고 부산항을 통해 일본까지 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은 출국 전날 실종 신고까지 돼 있었지만 출국 심사대를 무사 통과했고 법무부는 반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26살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남자친구의 여권을 갖고 부산항에서 일본 오사카행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얼굴과 여권 사진을 꼼꼼히 비교하는 출국 심사대에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 씨는 하루 전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실종 접수까지 돼 있었지만 법무부 등 출국 심사 요원들은 이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 행적은 일본행 배에서 찍은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면서 드러났고 김 씨는 오사카 도착과 함께 강제 출국 조치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반년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우리 크루즈 선박에도 들어가서 승객들이 혼잡한 상태고 지금 착오는 났어 실수고. 앞서 2015년 7월엔 성적표를 고친 게 들통날까 무서워 가출한 중학생이 부산항에서 몰래 일본행 여객선을 타다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시설 곳곳을 오랫동안 휘젓고 다녔는데 누구도 낌새를 채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뒤늦은 면피용 대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의 조종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들까지 함께 뽑아주는 변칙적인 채용을 해온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성뿐 아니라 항공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티웨이 항공의 전체 조종사는 213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10건, 즉 20명에 달합니다. 조종사가 1000명이 넘는 아시아나 항공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조종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과 대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취합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5개 저가 항공사 중 아버지와 아들이 한 회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곳은 모두 3곳입니다. 티웨이 항공에 이어 제주항공에는 모두 8명의 부자 조종사가 근무 중입니다. 에어부산은 한때 6명이었지만 훈련 과정에서 4명이 동반 퇴사하면서 현재는 2명만 재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우연은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가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의 조종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아들까지 함께 조종사로 취업시키는 특혜가 제공되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 회사 입장에는 기장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가 항공사들은 조종사 채용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문제점은 다분해 보이지만 현행법상 조종사 채용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이라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조종사는 수백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투명한 절차와 검증 과정을 거쳐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중국 국정자문기구의 핵심 인사이자 대표적인 정치학자가 사드 대응에 경제 문화적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인터뷰에서 중앙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한 건데 학계와 언론이 이렇게 잇따라 사드 보복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배경이 뭔지 신경진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양회에서 주석단에 앉은 자칭고 베이징대 국제대학원장입니다. 정엽 상무위원을 겸하는 중국 내 최고 미국 전문가인데 지도부의 사드 제재의 문제점을 정식 건의했습니다. 还没有到那种程度我们必须得用这个一切的手段来反对来就不惜对抗甚至于战争的手段来解决这个问题。我觉得还没有到那个程度。 한국의 경제나 문화 부분에 대한 제재는 경솔한 것으로 부정적 영향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의 현지화 화둥사범대 교수는 북한은 잠재적 적이라며 사드 보복이 도리어 한국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중국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에 대해 주요 관영 매체가 침묵한 것이나 홍콩 유력 매체가 사드 보복은 실패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상 사드 보복의 수위 조절을 요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는 요지부동인 상태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의제로 올려질지 여부가 문제 해결의 분수령으로 관측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시청자 채널 평가 조사에서 JTBC가 공중파를 포함한 조사 대상 8개 방송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전년도 1위는 KBS 1TV였습니다. 신뢰성과 공정성을 비롯한 7개 세부 평가 항목에서도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한정훈 기자입니다. JTBC 뉴스룸 힘센 여자 도봉순 썰전. 최근 가구 시청률 10%를 넘기며 큰 화제를 모은 JTBC 프로그램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2016년 시청자 평가 지수 KI에서 JTBC는 10점 만점에 7.65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조사에선 KBS 1TV에 이어 2위였지만 1년 사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조사 대상 8개 방송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방통위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매년 조사하는 KI는 전국 시청자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채널 만족도와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사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 방송사로 나눠 발표가 이뤄지지만 질문과 조사 패널은 동일합니다. 올해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에는 KBS 1TV, SBS, KBS 2TV, MBC 순이었습니다. KI와 함께 조사되는 세부 항목 평가에서도 JTBC는 7개 부문에서 모두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은 보도 부문에, 흥미성과 다양성은 예능과 드라마 등에 적용되는 지표입니다. JTBC 한정훈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운명을 가를 월드컵 최종 예선 시리아전 내일 저녁입니다. 시리아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골을 넣지 못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시리아의 밀집 수비를 가정해 기구를 세운 뒤 돌파를 시도합니다. 시리아전을 앞둔 대표팀의 전술 훈련입니다. 지난해 9월 시리아와 첫 경기에선 극단적인 수비 전술에 고전하며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골을 넣고 이겨야 합니다. 중국전 패배에도 간신히 A조 2위를 지킨 대표팀은 3위 우즈베키스탄과 4위 시리아에 바짝 쫓기는 신세입니다.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선 조 4위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슈틸리케 감독도 벼랑 끝에 섰습니다. 중국전에 이어 시리아전까지 패한다면 내년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은 크게 낮아집니다. 감독 경질을 포함해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표팀의 운명에 걸린 월드컵 최종 예선 시리아전은 JTBC가 내일 저녁 7시 40분부터 단독 중계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철은 산소를 만나면 녹이 슬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산소가 섞여 있는 바닷물을 만나면 그 부식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도 이 철이 녹쓰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럴 때 전문가들은 아연을 사용합니다. 철보다 더 쉽게 부식되는 물질, 이 아연을 철 위에 덧대어 놓으면 철을 대신해서 아연이 녹이 슬면서 신기하게도 철은 녹이 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생양극법, 즉 아연의 희생으로 철은 녹슬지 않는다는 화학의 법칙. 세 번의 봄, 세월호는 그 길고 긴 시간을 견딘 후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체는 심하게 손상됐고 상한 곳마다 어김없이 녹이 슬었죠. 아연으로 덧댔다 하더라도 녹슬지 않고 버텨내기에는 지난 3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써 울면 안 된다. 다리에 힘을 주고 버텨야 한다. 배는 녹이 슬고 리본의 빛깔은 바랬지만 가족들은
기억만큼은 녹이 슬지 않도록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대신 아연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억만큼은 녹이 슬지 않도록 그들처럼 아연의 길을 택한 이들은 또 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 수백 번 몸을 던졌던 잠수사들, 그리고 광장에서 세월호의 귀환을 기다려왔던 시민들. 돌이켜보면 그 광장에서는 단식이 있었고 폭식이 있었으며 기도가 있었고 조롱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그 광장에서 그 배, 세월호를 기다렸죠. 그들은 모두 기억이 녹슬지 않도록 스스로 세월호의 아연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은 일종의 윤리적 행위이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슴 시리고도 유일한 관계다. 바로 그 윤리적 시민들이 지켜낸 이름들. 그리고 오늘은 세월호 피해자들의 그 이름들을 불렀던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만감이 교차하는 날.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영장 내용을 보면 지난 5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검찰과 특검의 수사 내용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이 영장을 오늘 오후 늦게 입수를 해서 지금까지 분석을 좀 해왔는데요. 따라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보다 지금 전해드린 내용이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강도 높은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적용했던 뇌물 공여 혐의가 그대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특검의 수사 발표가 특히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를 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승계구도 재편을 도와달라라는 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433억 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 가운데 실제 298억 원을 받았다라고 검찰도 판단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낸 것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3천만 원을 낸 것은 제3자 뇌물, 그리고 최 씨 회사 비덱스포츠 등에 직접 송금했던 이 78억 원의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직접 뇌물 수수로 봤습니다. 예, 액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1억 원만 이상만 돼도 중형이잖아요. 뇌물죄 같은 경우에. 그 뇌물죄뿐만이 아니라 작년 검찰 그러니까 1기 특별수사본부 여기서 직권남용하고 강요를 받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 이것도 영장에 포함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기 특수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적시를 했습니다. 예. 이 밖에 또 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적용을 지시, 그리고 묵인한 혐의, 대기업에 최순실 씨 이권을 챙겨주도록 한 혐의, 지금까지 이제 수사됐고 또 관련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 관련 모든 범죄 사실들이 영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영장 내용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 중에 삼성 같은 경우에 직권남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직권남용 문제가 들어갔다면 피해자인 것도 맞는데 동시에 뇌물 공여의 피의자,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기업 안에 지금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찌 보면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실체적 경합이라는 법리를 적용을 했는데요. 예. 쉽게 말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범죄 행위를 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 누군가의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한다라는 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은 단순히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구체적으로 이제 법리를 따지고 들어가자면 주거침입죄,
가 되고요. 또 이렇게 절도죄로 이렇게 분리를 예.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 삼성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내게 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선 직권남용이라고 봤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회장의 이 승계구도 재편을 도와달라는 그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선 뇌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의 공범들이 구속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소까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을 공범들을 재판에 넘길 때 적시했던 그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모두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때문에 사실 구속영장이 아니라 뭐 사실상 공소장이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하지만 아직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SK라든가 롯데 등이 이해가 되겠죠.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그러면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렇습니다. 검찰은 SK나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의 출연금 그리고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지난 주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만큼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그 속도를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렇게 남아있는 수사를 완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오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수사 거의 다 끝난 것이 아니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따라서 수사 다 끝난 상황에서 뭐 증거인멸할 것도 없을 테고 또 더더군다나 그 도주의 그 우려도 없지 않느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분석들도 일부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나온 얘기, 즉 아직 남아있는 수사들이 분명히 있다고 검찰에서는 주장을 할 것이고 그것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영장 청구에서 영장 발부로 가는 것이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길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검찰 쪽에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 변호인단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갔는데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 구속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좀 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단 공무원이 1억 원 이상의 뇌물만 수수하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돼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뇌물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이 범죄 액수 자체가 약 1,000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예.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다시 세월호 인양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진도앞 해역으로 저희들이 중계팀을 좀 연결하겠습니다. 이선화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연결돼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 이제 뭐 밤이 깊어가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야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밤이 깊어가고 바람이 강해지고는 있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 세월호 선체로부터 500m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까지 이 인양업체 직원들의 고함 소리와 장비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에 구분응선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곳 해역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군요. 조금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착 시점, 그러니까 목포 신항에 도착하는 시점을 언급했는데 오는 30일에 출발해서 다음 날인 31일 오전에 목포 신항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작업 속도로 보면 그게 가능하다고 현지에서 보고 있는지요? 네, 세월호는 이 목포 신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월호 선체 내에 있는 바닷물과 기름을 빼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 없이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배수 작업은 오늘 밤새 계속되고 내일이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또 이 리프팅 빔에 연결됐던 와이어를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작업 역시 이르면 오늘 밤중으로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30일에 출발해서 31일 오전에 목포 신항에 도착하는 일정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날씨가 앞으로 점점 나빠진다는 예보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선화 기자가 타고 있는 배도 아까 일부에서 연결했을 때보다 좀 더 흔들리는 것 같고 바람도 좀 많이 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상황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운송선이 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요, 현재에서는?
네, 벌써 오늘 오전과 비교해서도 이 파도와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도 너울성 파도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조수간만에 차가 다시 커지는 중조기가 돌아오면서 물살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앞으로 사흘 동안은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내릴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모레는 이 파도가 최고 1.8m까지 일고 강풍도 불 걸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 남은 인양 작업 과정이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동안에 팽목항에서 쭉 지내왔는데 이제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겁니까? 네, 미수습자 가족들은 아직 이곳 진도 인근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나흘 동안 배에서 머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매일 작은 어선을 빌려서 인양 작업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인근 해역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굉장히 작고 또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오래 버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 미수습자 가족은 이 아이를 바로 눈앞에 두고 다시 떠나가야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해역 근처에 있는 이선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기사가 좀 넘쳐서 팩트체크는 하루 좀 쉬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비하인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예. 자, 오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정치권 대부분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 사필 규정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일부 친박계 핵심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의 탄핵 인용에 반대하고 또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해온 만큼 핵심 친박들이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건 뭐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 예상이 됐던 수순인데 예.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불명예스러운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교도소에 넣겠다는 건 부관 참시다. 또 지금 대선 후보로 뛰고 있죠. 김진태 의원은 궁궐에서 쫓겨난 사저에서 눈물로 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좀 일반 여론과 동떨어진 반응, 좀 과격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는 너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예.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 거는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동안 최순실이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과정 동안 왜 감시하지 못했고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론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 그동안에 주요 국면마다 나왔던 이른바 이제 여성 프레임도 또 등장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예. 이미 60이 넘은 전직 대통령을 오랏줄에 묶어 산발하고 화장도 안 한 모습을 TV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이 우리 국민과 국가의 위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예. 여성이 아니라 이제 전직 대통령인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 정태욱 의원은 원내 대변인인데 혹시 이게 지도부의 입장이냐라고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례적으로 의원 개인의 입장이라고 설명을 달았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참 날짜가 공교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0일에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31일이니까 자정 넘겨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집으로 갈지 아니면 구치소로 가야 될지 공교롭게도 아까 그 이선아 기자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30일에 또 그 세월호는 목포신항으로 가서 31일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참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군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경호 어디까지 해야 하나? 앞서 리포트도 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 출석 여부가 지금 관건인 가운데 예. 자, 만약에 출석하게 된다면 서울구치소나 검찰청 대기실에서 대기할 수 있는데 이 대기 기간 동안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를 책임지게 됩니다. 예. 자, 문제는 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과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 강제 구인할지 여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예. 그 지난번에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런 예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관심 사항이긴 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또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출석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서울중앙지법 1층인데 예. 저 왼쪽 위에 있는 4번 출입구로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신문이 열리는 322호
법정과 가장 가까워서 외부 노출이 좀 짧고 또 경호에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4번 출입구 중심으로는 좀 입구가 좁고 만약에 지지자나 어떤 반대자들이 모일 경우에 자칫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법원 측에서 동선을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4월을 기대하는 사람들. 자, 다음 주 4일 국민의당 끝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후보 단일화, 연대, 연합 또는 합종연행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잠깐 그 달력을 좀 보시면요. 다음 달 15일, 16일이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합종연행 데드라인이 15, 16으로 볼 수 있지만 이때가 아니라 4월 말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4월 30일이 투표용지 인쇄 날이기 때문에 하루 전인 29일까지만 뭔가 이루어지게 되면 30일 투표용지에는 사퇴라고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뭐 가능하면 그 전에 뭐 정리가 됐으면 하지만 지금은 글쎄요. 그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후보 등록 시점이 대개는 마지노선이었는데 이번엔 다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조기 대선으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줄어든 반면에 정당이 분화되면서 주요 정당의 최소 4명 이상의 후보들이 나올 수 있도록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시 한번 달력을 보시면요. 이번 대선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열립니다. 따라서 3일까지 이론적으로는 3일까지 사퇴를 하게 되더라도 4일 사전투표용지에는 사퇴가 표기되기 때문에 합종연행이 3일까지, 5월 3일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 그 4월 말까지도 이른바 반문연대나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등을 끊임없이 시도할 가능성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자, 총선이나 지방선거도 아닌 대선에서까지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어떤 합종연행이나 이런 정치공학적 시도가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비칠 것이냐라는 관심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후보 등록 이후에 사퇴하게 된다면 지난 대선 당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처럼 국민들한테 비판 여론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포근하겠지만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는 여전하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heard some news from a friend of mine, struggling with the woes of life, just broken down as rain kept steady pouring. We questioned and we philosophized, but the only truth that we surmised is rain will fall, so the rose will keep on growing. Sometimes it's hard to understand how fate can